안녕하세요. 2022년 7월 한국 정시 현황과 전망. 요즘 참 힘든 장입니다. 세계 슈퍼 리더들의 의견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 긍정적인 분들은 한국 정시뿐만 아니라 미국 정시도 지금 정도는 역사적 과락 구간이라서 집중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 다만 집중 매수를 약간 분할 매수 식으로 이렇게 해라.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단기 과락 관점에서는 1970년이나 71년도에 무너진 만큼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과락 구간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닥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약 3%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더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분들이 거의 70% 정도입니다. 70%. 그리고 중립의견, 나머지 한 27% 정도 되겠죠. 중립의견, 1과 2를 대충 맞춰서 마이너스 20% 이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도 나눠지는 게 좀 기술주 빅테크 나스닥은 마이너스 20% 이내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여기서 만 40%는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0% 이내 정도면 집중 매수가 정도가 된다. PER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다. 그리고 실적이 단기적으로 악화가 되는 부분이 나중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4차 산업 관련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본격적으로 해도 되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20% 이내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은 조금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계 리더라고 하면 1조 이상의 주식 투자 부자들이고 주식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조 이상의. 지금의 상황은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 항상 A, B, C, D 유형으로 보거든요. D 유형은 폭락을 말하는 겁니다. C는 과락을 했다 금방 반등을 하는, B는 약간 눌렀다가 아니면 단기로 눌렀다가 상승을 하는, A는 누르는 게 아주 짧은 누름 있죠. 8%, 15% 이내 이렇게 했다가 그냥 바로 상승하는 이 강세장. 이거는 약간 과락을 한 번 정도 만들었다 가는 구간. 이 C는 요건 강세장이고요. 여기는 약세장인데 이건 폭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약세장이라고 하면 D 중에 완전한 폭락형이 있고 대폭락이 있고 약세형 폭락이 있어요. 이것도 약세형 폭락이라도 만 40%가 기본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고점 대비해서 만 40%는 넘어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어쨌거나 그런 관점에서 D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D 유형이죠. D 유형이 지금 왔는데 요번에는 계단형 폭락이라서 방어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방어가 조금 힘들었는데 현금 예비비로 넣고 빼고를 해서 방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악재로 생긴 D 유형이 아닌 복합 악재죠. 지금 추가적인 악재가 계속 생기고, 추가 악재도 이게 두 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한국 정시는 2개가 남아 있고 미국 정시는 1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 악재
푸틴 뭐 핵전쟁 뭐 버튼 요거 빼고 그거는 제외할게요. 그것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도 3개가 되고 미국은 2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일단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4%다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기준에서요. CPI 기준에서 4에서 5%이다가 4% 5%면 약간만 금리를 약금리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약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침공을 했는데 서방 진영 국가들에서 러시아를 무역 제재를 해버렸죠.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반대로 서방 진영에다가 무역 수출 뭐 이런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고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지금 8.6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2배로 그냥 2달 사이에 그냥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패드 파월이 고금리 정책,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걸 하면서 이 극단적인 계단식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단기간에 2달 사이에 원래 과락이 꽤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서 이게 나와버렸죠. 원래는 이거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하진 않을 거다. 시장을 파괴하면서까지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말을 바꿔서 시장이 파괴되도록 파괴를 시켜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죠. 주가뿐만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뭐 3가지. 첫 번째, 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투기 가치는 모르겠지만 투자의 가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명확하게 다시 10년 뒤에 물어도 나는 똑같이 이야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시장에서 뭐라고 펀지 사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코인은 나하고 엮지 마라. 코인은 절대로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러 대용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달러 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코인은 달러처럼 거의 그 변동성이 없어서 투자 가치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코인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투기가 생긴 거잖아요. 투기 같은 거래가 되는 거죠. 뭐 달러도 거래는 되지만. 자, 2번째,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이나 코인이든 어떤 모든 자산을 말하면 자산 가치를 폭락을 시켜야 된다. 폭락을 시켜야지만이 이 고인플레이션 7% 이상의 고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것들이 소비를 너무 소비 과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시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가치는 붕괴되더라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분명히 몇 번 반복했어요. 최근에 5월달 이후에. 그러면서 6월달 붕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지 마라. 다음 목표는 부동산을 붕괴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동산 대출금리가 폭증하기 때문에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다가는 잘못하면 쪽박 산다. 부동산 사지 마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니까 한동안 그런 말이죠. 그러다가 담보대출 넘어가면 담보 비율이 감소되고 자기 그 월급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월급도 못 받으면 부동산은 차압당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나한테 원망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아주 강력하게 이 3가지에 대해서 자, 코인은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 화폐 가치도 없다.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무다. 그냥 무라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 2번째, 주식 자산 가치를 폭락시켜야 된다.
일단 당분간은 일단 폭락을 시켜야지 소비 과열이 잡힐 것 같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아서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마라. 내가 이 부동산 시장에 모기지론이 있거든요. 그 채권을 긴축할 때, 자, 지금 긴축도 아직 출발 안 했죠. 긴축을 7월달부터나 8월달부터 하거든요. 긴축에서 가장 크게 할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이미 작년부터 밝혔어요. 그리고 요번에 6월달에도 부동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빚내서 부동산 사면 쪽박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삶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빚내서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8월 의장이 그 정도로 했으면 그쵸? 자, 긴축할 때 이 부동산 대출 뭐 채권이 있거든요. 그걸 다 수거를 해버리면 폭락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식 폭락했고 코인 폭락했고 이제 부동산 남았다라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네요. 제가 듣는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8호 의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 어떻게 보면 자 1번은 지나가고 있고요. 1번은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겠죠. 화폐 가치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앞으로도 화폐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이걸 수용해 가지고 새로운 그 코인 시장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새로 아예 코인으로 가상화폐로 통합화폐를 만든다. 전 세계 정부들이 만든다고 해도 새로운 그 코인을 가지고 할 거지 이거 갖고 하지는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요인에서 1번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패드가 이 세 가지를 파괴를 시켜가지고 금리를 잡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합니다. 조금씩. 근데 크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경기가 그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소비자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문제가 뭐예요? 기업 매출은 증가할 수는 있어도 당분간은 경비가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경비가 폭증하고 경기가 침체되죠. 그러면서 실적 악화 요인이 됩니다. 이게 지속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또 한 번 쇼크를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절반이나 그 뭐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감소해버리면 적자 폭이 심해지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폭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자, 세 번째. 윤통정부,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정시 영향성을 보면 중국 정시는 지금 크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국 정시 가장 먼저 폭락했어요. 한국 정시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40% 빠지는 동안 중국 정시는 마이너스 60% 빠졌었거든요. 한 67%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한국 정시가 안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여기까지 빠졌을 때 중국 정시만 혼자 홍콩이랑 중국 정시 상해 봉쇄나 뭐 홍콩 봉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폭락을 했다가 외국 자본이 싹 다 빠져나갔다가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거는 다시 거의 플러스 60%에서 70% 반등을 했고요. 저희 두 번째 그 주력주들은 플러스 한 30% 반등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옆으로 갔거나 밑으로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어요. 중국도 다 올라간 건 아니고 평균은 그래도 30-40%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한국 증시는 더 폭락했죠. 중국하고 미국처럼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다가 미국은 한 10% 정도 반등을 했어요. 어쨌거나 근데 한국은 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세계 최고 꼴찌가 됐어요. 지금 다시 거의 꼴찌 그룹에 됐습니다. 꼴찌 그룹에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꼴찌 그룹에 멕시코 무정부 상태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자 윤통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고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거 이게 다른 것 때문에 폭락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중국은 폭락을 안 하고 갑자기 급등했고요. 과거 정부들을 보면 역대 정부들을 보면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고 대체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는 누구더라도 어떤 장세더라도 10%에서 25%까지 올랐고요.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거, 뭐 SK바이오,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죠? 평균적으로 150%에서 1000% 올랐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0에서 1000% 올랐고요. 반도체는 거의 100%에서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장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15%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계속 옆으로 갔거든요.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몇 주 동안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요번 윤통 정부는 오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폭락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3단계 폭락이 나와서 지금. 윤통 정부에서 저기 또 다른 거는 외부 악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윤통이 나토 거기 스페인 나토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망언을 했죠. 이건 군사 협약이거든. 그쵸? 군사 협약이고 여기 가서 어떤 망언을 했냐면 융통성 없는 그 망언을 했죠. 이 망언이 결국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공매도 치면서 자기 자산을 다 빼가왔어요. 많이 빼가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빼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망언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있죠. 이게 30%대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무역 규모가 3, 40%면 이거를 한 방에 뭐라고 공격을 할 수 있나요? 3, 40%면요. 미국보다 더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보다 더 커요. 미국보다 더 큰데 이 3, 40%를 차지하는 이 나라를 끊어버리고 당장 끊어버리고 EU랑 거래하겠다. 미국이랑 우방국하고 거래하겠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U나 미국이 우리한테 얘들하고 무역을 바로 끊고 얘들이 바로 팔을 벌려가지고 싹 다 우리 거 사줍니까? 사줄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포화잖아요. 얘들은 포화잖아.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인데 갑자기 중국한테 팽당하고 우리가 이만큼 벌어올 수 있냐? 못 벌어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뭐 윤통 정부나 다른 정부는 몰라서 중국하고 거래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아마 그런 융통성 없는 얼치기 같은 말을 했겠지. 그 망언을.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가 전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망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산당이 싫은 건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0.5%도 안 될 겁니다. 0.1%도 안 될 거예요. 좌파도 공산당을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좌파나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0.5%, 0.1%도 안 될 겁니다. 숨어서 뭐 좋아할 수 있겠지, 신봉하고. 근데 좌파나 우파나 이 다 뭐예요? 민주자본주의자치, 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언론만 보고 뭐 하나의 언론을 보고 빨갱이로 몰아가는 경우는 그걸 보고도 믿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고. 전 세계 정부, 영국을 포함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거 전부 다 어때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중에 95% 선진국들이 95%가 좌파 정부죠. 좌파입니다. 그럼 다 빨갱이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이 뭐예요? 공화당 트럼프가 보수 우익이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좌파죠.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공산주의냐? 아닙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권도 거의 다 좌파고, 독일 정부도 좌파고, 영국은 보수당이 됐다가 좌파 정부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부는 제가 잘 모르겠네. 영국은 거의 유럽 EU 있죠. EU 선진국 거의 대부분 다 좌파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우파가 작긴 한데 좌파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좌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거 잘 모르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조 공시나 그게 이런 망언을 하고 난데 주가가 다른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크창 총리나 시진핑이 경기 부양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폭락하다가 한국은 웬간하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추경호 지금 요번에 추경호 장관 재정부 장관이죠. 재정부 장관이나 총리나 국무총리나 이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경기 부양책이나 뭐 저기 경제 정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브리핑을 합니다. 그 화면 띄워가지고 PPT 화면으로. 근데 이번 정부는 A4 용지 들고 뭐 하겠다 원전 뭐 다시 개시하겠다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죠. 건설 경기 올리겠다 뭐 그 재개발하겠다 이런 거 있죠. 요거만 하죠. 이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좋다고 쳐요.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의 본질은 뭐예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해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폭락시키거든. 그걸 따라서 금융투자나 이런 애들이 따라다닙니다. 외국인 다 팔면 같이 팔고 다 사주면 같이 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 다 파니까 우리 공매도 치면서 정권사들도 다 팔아버리죠. 그러면 거꾸로 얘들한테 밑보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망언이 밑보이는 거죠. 왜? 외국인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런 거죠. 어떤 정책이 없는 거예요. 정책이 망언들이야. 지금 보면. 국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해외 수출하는 국가가 수출의 30-40% 담당하는 나라랑 바로 다 끊어버리고 EU로 넘기겠다. 이유는 우리나라 경쟁 국가예요. 경쟁 단체. EU하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에 팔아먹는 양하고 EU하고 우리하고 상품이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야지 서로 이익을 챙기는 건데 EU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상품을 사주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공급도 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EU랑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EU라는 시장이 엄청 작습니다. EU가 예를 들어서 17조면 자 중국이 17조라고 비슷한 규모라고 하는데 EU 전체가 17조다. 근데 중국 17조다. 17조 달러. 근데 여기서 우리랑 시장 팔아먹는 것만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는 얘들도 가공이고 우리도 가공이기 때문에 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남기는 게 있거든. 얘들하고 우리하고 교차되는 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랑 경쟁사지. 경쟁사가 아닌 나라들하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되죠. 그런 구조인데 지금 뭔가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가. 경쟁업체, 경쟁지역 국가들하고 물건을 우리가 팔아먹는다? EU가 받아준다? EU가 받아준대요? 나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공부만 좀 해도 이 개념을 이해할 거예요. 그 수준 정도만 돼도. 자, 여기까지가 부정적인 거를 이야기했는데 종목 섹터로 보면요 요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종목 섹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수주 공시나 실적 폭정 대규모 이슈. 자, 수주 공시가 아주 큰 게 몇 개가 터졌다. 그동안 없다가 그 다음 실적 폭정 대규모 이슈가 터진다. 이런 게 터지는 섹터가 있을 거예요. 섹터랑 종목이. 요거는 단기 강한 상승 구간이 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단기면 뭐 며칠도 될 수 있고요. 몇 주도 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몇 주에서 2달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몇 주에서 2달. 좀 짧은 건 며칠입니다. 그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 뭐 수익을 실현하시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오겠죠. 자, 성장주들은 기본 성장주면 삼성전자나 SK 뭐 이런 거, SK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은 실적 이익성이 파괴돼서 주가는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쵸? SK 하이닉스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 말하죠. 그 다음에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미노 현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도미노 현상이 한 단계 더 나오면 지금 잠잠
한 번 나와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한 번 더 나오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더 빠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자, 4번 종목들은 폭등이 나오고 상한가도 나옵니다. 근데 얘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직도. 얘들은 폭등 나오고 난 뒤에 버려질 거예요. 그럼 폭등 나올 때 뭐 수익 내고 팔면 되는 거죠. 얘들은. 근데 얘들은 그 뒤에 다시 폭락할 거예요. 같이. 요런 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기업 레포트를 많이 리서치라는 자료를 많이 읽어보면 조만간 수주 나올 섹터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름을 좀 가르쳐 드리면 일단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부터 한번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자, 오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인도, EU 같은 데다가 지금 설치 작업을 진행하려고 그 세팅 중입니다. 세팅 중이면 이 세팅 기업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1조 몇천억짜리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시가 안 나왔거든. 그 중소기업들이 받아서 오지 장비 부품주들이 얘 삼성전자한테 컨택을 시제품을 납품해가지고 컨택을 1번부터 2번, 3번 쭉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요게 안 나왔죠. 그럼 요거 얘 수주를 받았다고 공시가 터지는 종목은 아까 말했던 그 4번 있죠. 4번에서 요게 4번처럼 요게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오지든 뭐 로봇주 관련주들이던 이런 게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아마 9월 달 사이, 그 다음 하반기도 있고 내년에도 있어요. 3번 정도 남았어요. 수주 공시가 나오는 게. 거기서 크게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터질 겁니다. 근데 터진다고 계속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장세는 한번 크게 터지면 버립니다. 또 버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가끔은 이거보다 더 많이 던졌다 다시 출발하고,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왜 빠질까? 지금 정시가 최근에 왜 빠지고 그랬냐? 아까 앞부분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인플레이션 때문이고요. 고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곱하기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서로 간에 무역 제재를 해버림으로 해서 원유가나 곡물가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처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소비 과열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척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쵸? 전쟁이 터진 게 일자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원래 여기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자라고 결정을 했다가 이렇게 터지니까 제재를 하니까 금리를 얼마씩 완전히 팍팍 100%씩 올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악재가 두 개가 동시에 출발한 거죠. 근데 세 번째 악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를 갑자기 급박하게 올리면 소비 수요가 감소하죠. 과열이 꺾입니다. 꺾이면 영업이익, 매출 성대가 이게 꺾여버리죠. 기업들이. 그럼 기업 이윤이 붕괴되면, 감소하면, 이거 경기 침체 아닌가? 라는 공포가 생겨요. 그게 생기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오죠. 이게 아직까지 요까지는 안 왔어요. 이 도미노 현상이 또 나오면요, 아까 말했던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다? 마이너스 20%.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직 20% 정도 이것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한국 주식 중에 코스닥 종목, 가벼운 종목은 마이너스 40%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코스피 종목들은 마이너스 20%, 뭐 1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정도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도미노 현상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급감하게 되면. 자, 지금은 실망 매물이 나와가지고 평지가 박살 났다가, 그쵸, 이렇게 한번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른 패드 악재가 계속 켜지면서, 패드가 말을 바꾸었으니까, 거기 공매도 때려 맞으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살짝 올라갈 또 됐는데, 우리 쩍벌남이신 윤통께서 또 망언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국만 또 이렇게 폭락했어요. 그렇죠?
중국 망언을 하면서 이렇게 폭락해 버렸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왔고요. 이미 여기 일대에서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올해거든. 여기서 무너진 것만 해도 한국 정치 정발 금액만 거의 480조 정도가 붕괴됐습니다. 430조였나? 제가 기사를 어제 본 거라서 430조에서 480조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국가 기관 있죠. 기관장들, 장관, 추경호 장관, 경제부 장관 있죠. 그러면 국가 경제 정책 발표할 때 제발 좀 PPT 같은 거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 부서가 없으면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맡기면 일반 중소기업 회장들한테 브리핑할 때도 PPT 화면으로 딱 띄어가지고 올리는데 1년 연간 예산이 400조에서 500조인 이 나라 경영하는 이 장관조차도 이런 것도 한번 안 띄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역대 정부들은 다 했잖아요. 그쵸? 김영삼 대통령 전까지는 안 했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보면 거의 다 PPT 화면으로 다 띄어가지고 해줬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몇 번 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뒤 대통령은 다 했어요. 다 사주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주 많이 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PPT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뭐예요? PPT가 아니고 무슨 동네 이장단 모임처럼 추경호 장관 장관을 쭉 앉아가지고 A4 용지 들고 고개 받고 이렇게 계속 읽기만 하죠. 읽기만. 그리고 이런 거 읽고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통계 자료 같은 거, 투자 규모, 시장 규모 이런 거를 올려줘야죠. 안 올려주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다 뭐예요? 말을 못하죠. 이 부분에서 말을 못하니까 해외 투자자인 외국인들이 이 정부 대체 무슨 비전이 뭐냐? 이 비전 제시가 안 되잖아, 지금. 역대 정부 중에 비전 제시를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비전이 원자력을 다시 돌리는 거? 입니까? 도시 재개발하는 겁니까? 그게 해외 투자자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원전한다고 하면은 저건 뭐야, 저거. 일본하고 똑같네. 뭐지? 이렇잖아요. 원전한다는 선진국이 어디 있어, 지금? 원전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다 버렸잖아, 걔들은. 어쨌거나 이 최하가 정부가 좀 이상한 정부를 만나가지고 물론 공직자 사회 깨끗하게 하는 거는 좀 좋을 수 있는데 다른 거는 그러면 경제 같은 거는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할 때 하더라도 경제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못하면 끝나는 나라잖아요. 수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좀 그렇고,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어요. 지금 국제 정세도 D 유형인데, 이 나라의 행정, 수반이나 행정부 장관들조차 망언이나 하고 비전 제시는 없어요. 그쵸? 비전 제시가 비전은 그냥 뭘 하겠다가 아니고요. 여기 통계 자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투자 규모, 이제 성과 규모 이런 걸 발표를 PPT로 해줘야지.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 투자사들한테 다 보내줘야지 얘들이 투자를 결정합니다. 중장기 투자 펀드든지 편입 시키는데 MSCI를 편입시키는데 어떤 도움되는 자료로 공식 자료로 쓰기 때문에 그거 안 주면 그걸 발간 안 하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몇 달 동안 못 할 거예요. 투자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계속 밀리겠죠. 공매도만 계속 튀겠죠. 자, 초과학제는 생각보다 중복학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상상 그 이상이다. 왜 상상 그 이상이냐면, 자, 하나 더 남았어요. 한국은 더 남았어요. 아까 경기 부분 이야기했잖아. 경기가 침체되면 거기에 과락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5%에서 20%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죠. 영업이익률이 꺾여가지고. 근데 거기 반등 그때부터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은 한 번 뭐가 더 남았습니다. 뭐냐? 요번에 윤통 망언 때문이죠. 윤통 나토 참가하면서 중국과 수출, 경제,
이게 감소하니까 다른 이유랑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면 뭐예요? 과거의 사드 문제로도 우리나라 경제에다가 엄청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죠, 중국이. 근데 요런 이야기를 하면, 어디 중국이, 그래, 너가 필수적으로 반도체랑 전기차나, 그 필수 원재료 있죠. 그거 너한테 수출 다는 금지 못하겠죠. 자기들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핵심 원재료 같은 거를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거를 발표해버리면, 주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0%가 아니고 20%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마이너스 20%더 내려가겠죠. 이 쇼크 때문에. 그 마이너스 40% 때문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0%더 내려갈 수 있어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 40%더 내려가면 이 얘들이 공격하면요. 이런 식의 공격이 나오면 분명히 마이너스 20% 40%더 내려갈 겁니다. 한국 증시.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 문제 때문에 왜 화장품 주식 같은 거는 마이너스 70%, 게임주 같은 것도 마이너스 80%, 90%까지 내려갔어요. 그쵸? 그 3, 4년, 5년, 6년, 7년 동안. 지금 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품목을 때릴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참, 이게 뭐라지? 자기 말 그냥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죠. 사석에서는 해도 되지. 지금 상태는 최저점은 알 수 없다. 최고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왜 빠질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지금 집중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요렇게. 근데 맨 앞부분에서 그 세계적인 리더들이 하는 말만 잘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립 의견. 저는 중립 의견입니다. 1을 대충 맞춰서 마이너스 20% 이내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종목 섹터별로 보면 어떤 종목 섹터는요, 아까 중국한테 영향받는 종목들은 여기에 이게 정말 심하게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조금 있다가 반등할 수 있고, 셀트리온 3사 같은 경우 벌써 30% 올랐어요. 그쵸? 20%, 25%, 30% 반등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때 바닥 딱 때렸을 때 샀거든, 최근에. 근데 자,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지금 물리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중립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폭락 안 나오고 어떤 섹터 종목들은 요 정도만 조금 한 마이너스 10%나 20% 사이에 내려갔다가, 아니면 조금 덜 내려갔다가 갑자기 공시가, 수주 공시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상한가도 하고 막 폭등할 거예요. 그런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종목 들고 계신 것 중에 그런 종목 위주로 수주 공시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섹터를 찾아서 그 리서치 찾아보면 있어요. 네이버 리서치. 근데 네이버 리서치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이 아닌 다른 종목의 수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4차 산업이 가장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4차 산업이 아닌 거는 한번 물리면 20년 동안 물려요. 20년 동안. 4차 산업은 계속 이슈가 좋게 나오고, 실적도 계속 가끔은 안 좋게 나오도 장기적으로 좋게 나오기 때문에 4차 산업이면 전기차, 반도체 장비, 통신 부품, 원재료, 소재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저 방어를 좀 잘하시고, 너무 공격 매수,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과락 구간 집중 매수 해도 된다? 집중 매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로 하든가 2년 동안 정리식으로 하든가. 정리식 2년 동안 정리식으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1년 2년 동안 이게 조심해야 되고, 좀 빠르면요 올해 11월 달쯤부터 반등이 나오거나, 올해 11월 달 좀 늦어지면 내년 3, 4월 지나야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극단적이면 내년 하반기 11월 달이고요. 자, 여기까지 성토하시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요. 그리고 저 세계 슈퍼 리더들 중에 워렌 버핏은 지금 당장 사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왜? 저 70년 동안 투자했잖아. 70 몇 년 동안 투자했죠. 70 몇 년 동안 투자했는데, 야, 이런 폭락 내가 400번 때려 맞았다. 400번이나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 80%, 81%까지 때려 맞았다. 400번 동안.
70년 동안. 근데 나 그동안 손절 몇 번 안 하고 그 폭락을 다 때려 맞고도 피부를 다 뒤집어 쓰고도 나 이때까지 200조 이상 벌었어. 거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손절 안 당할 수 있는 거, 안 당해야 되고 내가 평단가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워렌 버핏 정도는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이제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워렌 버핏까지는 아니더라도 워렌 버핏형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자, 명심하시고 집중 투자는 아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지금 2개 남아서 한국은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폭탄적인 어떤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같은 실적 악화주들이 더 밀릴 겁니다.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후에 이제 제가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 10월 25일 이후에 한 28일, 9일 이후에 11월 달쯤부터 살까 말까. 그 다음에 지금은 오지 종목이나 이런 건 수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기업한테 나눠지냐를 알고 들어가야죠. 자, 요런 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성투하십시오. 건강하시고.